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전쟁 5단계설인데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이 5단계로 나눠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작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전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6.25 전에 약 한 1년 전이죠. 남쪽에 48년 8월 15일 북쪽에 48년 9월 9일인가요? 이렇게 남북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산발선에서도 전투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작은 전쟁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48년 2월 7일 27 구국투쟁에서부터 작은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럼 27 구국투쟁은 왜 나왔느냐? 48년 1월달 되면은 유엔 조선 임시위원단이 와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5월 10일 날 단독 선거를 하겠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거 하면 이게 분단이죠. 분단이면 전쟁이고 이 제국주의 문화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로 좌익 중심에서 27 구국투쟁을 해서 반미투쟁과 50선과 파탄내기 투쟁을 하면서 무력투쟁을 공식화한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 4.3 항쟁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여순 항쟁이 나온 이런 소위 말하는 밀란이 생긴 거죠. 이게 여순 항쟁이나 4.3 항쟁이 27 구국투쟁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선 남조선 남노당 지도부에서 그걸 사주를 했다든가 지침을 내렸다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27 구국투쟁이라는 이런 대의 이걸 이제 발판으로 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5월달 되면 단독 선거하면 이거 이제는 분단이다. 통일 물건들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걸 절박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반기를 들어주고 야삼대 투쟁이 일어나고 6.25 투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출발입니다. 27 구국투쟁에서부터 48년 2월 7일부터 전쟁이 본격화되고 약 10만 명이 희생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50년 6월 25일 되면은 이게 제한 확대 전쟁이 됩니다. 작은 전쟁 상태로 있던 게 북한 지도부가 통일을 위해서 남쪽으로 침공을 한 거죠. 침략이 아닙니다. 침공이죠. 침략과 침공은 구분을 시켜야 돼요. 침략이라는 건 별개 주권 국가끼리 무력 투쟁을 벌이는 것. 이 경우가 침략이고 침공이라는 것은 이제 난이죠. 6.25를 제가 어릴 때 6.25 동란이라 그랬지 6.25 전쟁이라는 말을 안 들어봤어요. 다 동란이라 그랬어요. 그럼 동란이라는 뭐예요? 난입니다. 루아. 이게 홍영내나 진중밀나 통합 난이죠. 그러니까 난이라는 거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 사이에 서로 무력투쟁, 무력갈등 이게 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주권 국가끼리 무력투쟁을 벌이는 건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6.25는 동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게 이제 북쪽에서는 그렇게 봤죠. 야, 서울만 빨리 점령하고 나면은 남조선에서 이게 인민항쟁이 확 일어나가지고 별로 이렇게 전투를 밑에까지 안 가도 될 정도로 해서 끝난다. 이렇게 봤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만약에 미국이 사흘 만에 개입을 안 했더라. 근데 미국이 바로 6월 28일 날
소사라든지 이런 데 폭격을 하면서 시작했고 7월 1일 날 지상군을 수원에 바로 떨어뜨려가지고 지상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6월 25일은 이제 북쪽에서 남반구를 해방시키고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는데 제한 확대 전쟁이에요. 작은 전쟁 상태를 확대를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제한 전쟁이 아니라 전면 전쟁으로 돼서 이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수원에 미국의 지상군이 스미스 부대라고 투입이 됐죠. 투입이 되니까 미제가 개입을 했다. 이러니까 전시 총동원령을 북쪽에서 7월 1일 날 내린 거예요. 근데 7월 1일 날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3년의 정면전쟁 맨 끝에 보면은 7월 15일 날 작전권을 미국에 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7월 1일입니다. 우리 작전권이 넘어간 게 50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드가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승만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은 그때가 최병덕인가 아마 이제 참모총장이었을 거예요. 이거 바꿔라.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전권 내놔라. 그래서 이제 최병덕이를 바꿨는데 누구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그때 무슨 대사죠? 록치인가? 무슨 대사가 이 친구가 메가다하고 이승만한테 미국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정일권이라는 친구가 있다. 이러니까 얘를 참모총장을 시키면 된다. 이래서 정일권이가 도착하자마자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 김부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오늘부터 미군의 지휘를 받아라. 이러고 나서 바로 7월 1일 날 지상군이 투입돼서 미국 놈들이요 작전권을 남한테 주고 그 밑에 미군이 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해가지고 연합사령관이 한국이 되면은 이걸 뭐 주도한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은 이게 전면전으로 되는데 바로 미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전선은 북인민군과 미군하고가 주전선이 되고 한국은 뒷전으로 밀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되고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 38선을 돌파한 날일 거예요. 그래서 국군의 날 기념일인가? 그것도 10월 1일 거죠. 근데 바로 38선을 돌파할 그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계속 경고를 해왔죠. 38선을 넘으면은 우리는 개입한다.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계속 미국에 압력을 넣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메가드 같은 친구는 콧방귀도 안 뀌었죠. 중국 붙어라.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내주겠다. 이렇게 기고만장하듯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년간의 전쟁이 됐고 10월 25일 날 평양이 함락돼요. 그러니까 국경 근처에 있던 그 인민해방군이 압력감을 누르죠. 이러면서 전쟁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진년간, 사회주의 진년과 자본주의 진년간의 진년. 근데 한 1년쯤 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 끝내자. 그때 스탈린도 축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도 휴전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51년 6월달부터 정년 국정이 열렸는데
서로 이제 뭐 한 2년 동안 계속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2년 더 끌고 전쟁이 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교착 제한 금지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남쪽은 미군은 북쪽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게 아니었고 중국군도 역시 남쪽을 제한적인 전쟁을 주로 휴전선 전체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전쟁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2799 투쟁으로 48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고 그것은 계속 작은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자, 나번에 한국전쟁 설명틀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사회과학적인 접근법과 또는 구조적 접근, 또는 사회 형성론적 접근과 하나는 역사학적 접근.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면은 서울대학에 있는 박태균이라는 친구가 그에 4번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 그런 따위의 큰 엉터리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일성이하고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한테 4월 달에 가가지고 사실 허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49년에도 가서 49년 12월 달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스탈린한테 야 이거 해방전쟁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렸는데 4월 달에 50년 4월 달에 가진 때는 사인이 났어요. 박은영하고 가가지고 야 미국이 개입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 개입하기 전에 전쟁 끝난다. 그거는 여기 있는 박은영 동지가 남쪽에서 그걸 알고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사고다. 뭐가 판단 착오다. 뭐가 판단 착오다. 그래서 어쨌든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던 말입니다. 뭐 분명하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거기서 내포기는 거는 판단 착오만 안 했더라도 우리가 이런 전쟁 참화를 입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김일성이나 이승만이 아니고 누구더라고요. 뭐 독일의 2차 대전 때 독일의 총독이 히틀러가 아니고 슈바이처라도 이게 2차 대전은 필연적이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잖아요. 그럼 뭐 아무리 한 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독일 총독 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참 한겨레 신문에 쓴다면은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은 미국 주도로 분단이 되었고 이게 평화협정을 체결을 안 해가지고 남북 적대를 구조화시키면서 강화시킨 결과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누가 남쪽의 대통령이든 북쪽의 수상이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외세이다. 그러니까 지금 외세로부터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운영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조로 글을 썼어야 되죠. 그걸 그대로 받아 그거 하는 뭐 한겨레 신문놈들이나 박태균이 같은 놈들 좀 웃기는 놈들이에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사람이 뭐 전부 다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히틀러가 아니고 슈바이처가 독일 총독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은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람 위주로 한국 전쟁을 설명하면 죽일 놈은 특히 6.25 전쟁 그러면은 6.25 날 누가 그걸 했나?
주도했냐? 김일성이가 주도했죠. 그러면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어서는 이게 누가 침략자니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내전.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이게 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뭐 중국의 무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뭐 침략자다 이런 게 없고 예전에는 침략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순수한 내전은 아니죠. 외세 뭐라 그러지? 외세 기원 내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외세 기원 내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지만도 이런 그러면은 김일성이 아니었더라면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잖아요. 김일성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아마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민족 분단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상국 44년이었잖아요. 계속 전쟁 상태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고려로 통일이 됐죠. 될 수밖에 없는 게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한국전쟁은 외세가 개입했기 때문에 또 외세 때문에 이렇게 분단이 고착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건 아니죠. 주어진 역사적 구조적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규정받으면서 역사를 만든다. 그래서 이 조건, 형성, 구조 이걸 강조하는 게 사회과학적인 접근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강조하는 게 역사학적 접근이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적 접근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이걸 이제 전체의 총체적 구도 내에서 구조와 결합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사람의 중심을 두다 보면은 진짜 김일성이 아니었더라면은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내가도가 아니었더라면은 뭐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죠. 자, 그래서 그 6.25 직전에 두 번째 쪽이죠. 이쪽에 대규모 전쟁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민족 분열의 결과로 전쟁은 불가피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윤치홍이라든지 뭐 14만 명의 군대가 북조선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국무총리라는 이범석이는 미국은 조만간 소금과 일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이승만이가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범석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알겠어요. 모르는데 이승만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쪽으로 내돌렸고 한민당 선전부장 함성원이라는 보세요. 동력산잔이 어떻고 정치적 해결이 어떻고 해도 이 길밖에 없는 것을 어떡하리요. 그런 의미에서 삼판선을 깨치고 통일한 국토를 하면은 외교적으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3차 대전이란 국제적 관계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3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혈압이 있었어요. 그럼 미국이 이기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더 한다는 자기 혼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에 4월에 48년 4월달에 남북 제2정당 사회단체 연습회의 결정사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 남쪽에 김구, 김규식 뭐 이쪽 나가고 그 김두봉, 김일성 사자회담도 열리고 이랬는데 평양에서 평양 tuk섬인가요? 숙섬 있는 데 있잖아요. 뭐 김구가
뭐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첫 번째 외국군을 즉시 철회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군이 철군 후에는 내전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내전을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때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외국군이 철군하고 나면은 전쟁은 이거 불가피하다는데 다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이승만이나 뭐죠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남한의 단독 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 수립되는 단독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예 48년 4월 달에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이거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에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전쟁은 불가피해요. 왜? 외세가 제국주의가 민족 분단을 인위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누구 죽일놈, 누구 살릴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데서 결코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과거의 원한을 씹고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박태균이 같은 진부의 네 가지 오판도 누가 오판을 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오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평화지향적이지도 않고 또 과학적인 분석도 아니고 제대로 분석을 한 게 아니다. 그 다음 3쪽에 전쟁 발발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전쟁 발발했다. 근데 6.25로 초점을 맞추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은 6.25의 제한학대 전쟁을 주도한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전쟁 책임론으로 귀착되기 쉽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니었더라면은 6월 25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한 학대 전쟁이나 학대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 주도의 분단 이런 것을 희석시키고 근본적 요인을 빼버리고 미국의 면죄부를 안겨주는 거죠. 미국의 면죄부를 안겨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외세가 그랬다. 미국과 소련은 똑같은 놈이다. 진짜 똑같은 놈이에요? 아니죠. 소련은 미소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했죠. 왜 그랬겠어요? 소련이 조선 사람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선 사람들 자기들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면은 조선 사회 전체가 이게 사회주의가 된다. 그러면 북쪽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가 사회주의권이 되니까 자기 영향력 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련은 자동적으로 통일을 지원을 했죠.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이거를 분단을 시키지 않으면은 미국은 하노라기도 여기에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이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단을 시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미군정이었죠. 군사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전부 다 미군이 다 통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북쪽에는 뭐예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통치를 했어요. 큰 구도는 소련 점령군이 있었지만 또 소련은 군사 정권을 수립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조선 사람한테 맡기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사회주의로 가는데 왜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고 괜히 방남만 살 필요가 있느냐? 미국은 군사정부를 수립 안 하면은 조선 사람한테 맡기면 이거 사회주의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론조사에 나왔잖아요. 46년 7월 달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14%가 자본주의예요. 71%가 사회주의예요. 8천 몇백 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7%가 공산주의예요. 그게 46년 7월 달에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46년 1월 달이나 2월 달이면 9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주면은 이게 조선이 전부 다 사회주의 되는데 왜 개입하겠어요? 왜 통일을 원하지 않겠어요? 뻔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9월 8일이 이제 한국전쟁 출발이다. 잔 할리데이 같은 사람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바로 미국이 분단을 인천 상륙을 하면서 진짜 본격화했기 때문에 9월 8일을 한국전쟁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2월 7일부터 한국전쟁은 시작된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46년 9월 총파업이 있었죠. 이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일 논쟁 유용론. 사실 내전에 있어서는 전쟁 발발일이었거든요.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이제 일으켰냐. 내전은 내적 모습이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러니까 발발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난이라는 아까도 이야기했고 홍영내난, 진중일난, 난이에요. 내전 역시 난이 커지면은 내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침략전쟁은 별개의 주권국가끼리의 무력 전쟁이죠. 국제전, 진영전쟁. 그러니까 6.25는 바로 동난으로 시작됩니다. 6.25 동난이에요. 6.25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순수 내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소련군은 언제 철군이 됐죠? 48년 12월 말 되면 소련군은 완전히 철군합니다. 소련은 48년 12월 30일인가? 이때 철군하고 나서 소련군이 북쪽 땅에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한다고 연산만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번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남쪽은 어떻습니까? 이 미군 놈들이 지금까지도 있죠. 28,500명? 실제로는 넘죠. 여기에다가 주한미군이 외국군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미국 의회놈들이 주한미군 철군은 안 된다 이런 이게 미국 놈들 따위니까 정말 미국 의회놈들을 뻔뻔 세는 놈들이죠. 근데 왜 제가 이제 6월 25일 이쪽 6.25 동란은 순수 내전이라 하냐면은 소련은 12월 30일 48년 철군했고 49년 6월 30일 미군이 철군했습니다. 사실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았죠. 엄밀한 의미에서 주둔 안 한 건 아니죠. 미 공무관이 한 500명 있었죠. 북쪽에도 소련 공무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었을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아니지만 또 공무관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6.25 동란은 진짜 남쪽과 북쪽 간의 그런 내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3일이었죠. 그러니까 3일 날 6월 28일 날 미 공군이 소사라든지 이런 데 폭격을 시작했으니까 3일 동안은 25, 26, 27일
3일 동안은 순수한 내전이었죠. 물론 외세 기원의 순수한 내전. 그러니까 남북 군사력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28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죠. 미군이 개입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지상군이 투입돼요. 근데 지상군이 투입돼가지고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서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드 같은 사람들 얼마나 건방지요. 메가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콧방이 끼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첫 전투에서 대패를 해버렸죠. 코가 납작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침략전쟁. 침략전쟁은 별개의 주권국가끼리의 충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의 과정을 보면은 외세 기원 내전으로 출발했다. 6.25 동남으로 처음에는 외세 기원 어떻게 보면 전쟁이었죠. 27 후국 투쟁이라는 게 50 단독 선거를 파탄내고 미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이러니까 이게 미군을 표적으로 했으니까 국제적인 그런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고 6.25는 이거는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순수한 내전인데 외세 기원의 내전이다. 그 다음에 미국 개입으로 국제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중국 개입으로 진영 간의 전쟁이 되었다. 전쟁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성격이 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성격을 좀 보면은 전쟁 성격은 그러니까 6월 항쟁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5.18 항쟁의 성격이 뭐냐. 5.18 항쟁을 민중항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그건 잘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과학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 동의를 못 받는데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성적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 역사적 사건의 주체가 그 역사적 사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집단들이 다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참여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있지만도 중요한 거는 그 주체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6월 항쟁은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었거든요. 5.18 항쟁도 이게 민중항쟁이라기보다는 민주항쟁이다. 근데 민중항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하나는 민중이 주체가 돼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하나는 민중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죠. 근데 5.18이 과연 민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냐. 그렇게 원대한 계획까지는 지켜옵니다. 6월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적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거다. 그러면은 6월 민주항쟁이고 5.18 민주항쟁이라고 성격을 지우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한국전쟁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통일을, 전쟁 주체가 통일을, 이승만이도 통일을 그랬고, 김일성이도 통일을 그랬고, 이러니까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다. 북쪽에서는 이게 남쪽은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이 제국주의 점령하에 있는 게 남쪽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민족해방전쟁이나 여러 가지가 조국 해방전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다음번에 김일성, 이승만 등 전쟁 책임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역사학적으로 어떤 개인, 인간의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개인을 어떤 책임을 지우다 아니면은 개인을 이무시한다는 거죠. 광개토대왕이 다 했다는 이런 식으로 스탈린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근본 요인을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화 통일 지향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같이 한겨레 신문에 글을 쓴다면 누구 개인을 이렇게 지목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서로 적개심만 붙도는 결과가 되니까 사회 구조적 요인을 해서 진짜 적개심을 붙들어야 할 외세에 대해서 표준을 맞추면서 해야겠죠.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글을 쓰고 또 그걸 싣고 자, 한국 전쟁과 뭐 여러 가지 뭐 원리 있지만 민중실현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군인들 워싱턴 거기 가면 있잖아요. 한국 전쟁 기념관에 가면 90년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만 명도 죽었죠. 남쪽에. 북쪽도 약 군인 한 100만 명 정도 죽었다. 그 다음에 중국군이 거의 100만이 죽었습니다. 한 95만 정도 죽었는데 미군이 한 5만 명 죽었죠. 그러니까 외국군이 한 100만 명 죽었고 남쪽 군인, 북쪽 군이 한 100만 명이야 300만 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남쪽에 민간인 학살이 약 1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북쪽의 인구는 950만, 남쪽의 인구는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군 100만 빼버리고 300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명에서 300만이 죽었으니까 10% 가까이 죽었다. 엄청난 거죠. 이런 비극이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근데 남쪽에 100만 명 정도 죽었다는데 이거 누가 죽인 거냐? 우리 공보부에서 그때는 공보부에서요. 국제 적십자사에다가 이게 이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거기 보고를 한 게 남쪽에서 빨갱이들하고 북의 인민군이 12만 9천 명을 학살을 했다. 이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족회가 생기고 조사를 다 했죠. 그래서 대충 100만 명 정도가 한국 전쟁 전후에 이렇게 학살이 된 거예요. 민간인이. 양민 학살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양민이라는 뭐예요? 양민이라는 말은 불량민이 있다는 말이에요. 불량민이 있다는데 불량민은 죽이기도 좋냐? 아무리 전시라도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민 학살이라고 그러면은 양민인데도 불구하고 학살을 했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유족을 만들 때 저하고 이제 김동춘 씨하고 이런 절대 양민 학살 강원구하고 양민 학살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민간인 학살로 정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민간인은 양민이든 비양민이든
도민증을 가져 있든 안 가져 있든 그때는 도민증이 그걸 구분하는 그거였어요.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절대 죽여서는 안 되죠. 재판 없이. 그래서 민간인 학살을 100만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남한 공보부에서 12만 9천 명을 하니까 국제 적십자사에서 이거 다시 올리라. 이거 좀 잘못된 거 같다. 이래가지고 다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12만 9천 명 같으면은 100만에서 12만 9천 명은 빨갱이가 죽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죽었어요? 87만 명 누가 죽었어요? 이승만 군대의 군인이나 경찰이 죽었죠. 김창룡이라든지. 그 보도연맹 한 20만 되죠. 7월 1일부터 보도연맹은 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이 한 1년 되죠. 이산가족이 월남한 사람이 약 한 85만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월북한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왜 월남한 숫자가 많으냐? 우선은 뭐 남쪽의 인구가 2배가 넘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어쨌든 100만이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월북한 사람은 30만이에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에 의해 갔다가 그대로 누가 앉은 사람.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가 있었어요. 48년 7월달인가 6월달인가 거기에 이제 같은 사람들이 그냥 월북을 하고 눌러앉았죠. 월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46년 10월달에 대구에 10월 인민항쟁이 일어났어요. 황태성 같은 사람들, 이제 대구 10월 항쟁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남쪽에서는 못 사니까 죽어버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자 남쪽에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이제 지식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쪽의 이 친일파세상, 이승만, 미국 앞제기들, 이게 우리가 이러려고 해방을 했느냐. 이래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중에, 한국 전쟁 중에 북쪽에 협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넘어갔죠. 근데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왜 넘어가기 힘들었냐?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중간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월북은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월남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죠. 왜 그러느냐? 우선은 북쪽에 있으면은 폭격에 의해서 평양의 공공건물 2천만 개 전부 다 절단 나버리잖아요. 북에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도 모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탄 터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함흥이나 원산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요, 뭐죠? LSD인가 뭐 수송산? 그러니까 동국대학 동문과 동료가, 그러니까 하루는 미군이 와가지고 여기에 전투가 있으니까 조섬에 있으래요. 한 이틀만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섬에 간다 하고 또 차를 탔는데 배에 또 실어주는 거예요. 실어가지고 한 며칠 있으니까 그제래요. 내려요. 이런 거예요. 인위적으로 미군이 양산을 한 거예요. 특히 흥남이나 그 원산에 공업지역이잖아요. 거기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 나면은 북에
복구를 하는데 엔지니어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 놈들 기도 필요해요. 이래서 양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는 왔죠. 폭격을 피해서 낮에는 못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탄을 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죠. 근데 언제 주로 말했냐고 하느냐, 주로 지배계급은 그 46년 3월달 되면 북의 토지개혁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 토지 빼앗기고 이래가지고 넘어온 사람,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지주들, 그 다음에 친일파들, 그 다음에 부주화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전쟁 전에 넘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이나 전쟁 반론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은 주로 성민들이죠. 그냥 아니 안 죽어야 되니까 살려고 넘어온 거죠. 그게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 전쟁의 올바른 인식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순 항쟁에 대해서 춘천대학교에서 2년 전에 그 기조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해서 기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쭉 이걸 논문을 펼쳐보니까 이게 14년대인가요? 그 요수에 주둔했던 14연대를 주로 분석을 해가지고 14연대의 특성이라 하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중심으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을 이렇게 얼마나 자행을 했느냐, 주로 거기에 대한 그 논문밖에 없어요. 요술항쟁 사실 다루기 힘들잖아요. 제주 4.3 항쟁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그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1년쯤 지나서 그때인가? 그 이유가 아닌가 보다. 본격적으로 제주 4.3 항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도, 이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된 것도 김대중 정권 출범과 동시에 시작돼요. 여순 항쟁은 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들이 보면 전부 다 겁이 나니까 본격적인 여순 항쟁에 대해서 쓴 논문이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여순 항쟁이 10월 18일 날 밤 저녁 8시인가? 그때 지창수가 대원들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는 제주 4.3 항쟁을 진압을 못 간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데, 거기에 무대원들의 70%가 바로 그 적흥경실에 동조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튿날 오후 3시인가 19일 날 오후 3시에 여수 인민대회를 했어요. 인민대회를 하는데 3만 명이 모였어요. 오후 3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5만 명이 그 여수 인구예요. 5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 한 12시간 이 사이에 12시간도 안 되고 12시간 좀 넘었나? 어쨌든 오후 3시에 3만 명이 모였다. 그 다음에 3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인민위원회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통치할 거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정하고 다 동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일부에서는 친일파 척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토지개혁에 관한 명령을 시켜서 사회개혁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이 여수인민위원회가 경치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해방구였어요. 5.18 광주 해방구였겠어요. 근데 이 해방구를 지적한 논문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추구한 목표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게 바로 해방됐을 때 민족사적 핵심 과제예요. 해방이 되자마자 민족사적으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핵심 과제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분단을 막고 통일을 이루자. 그 다음에 친일파를 청산을 하자.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이 사회개혁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바로 여수인민위원회가 내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 과제가 분단으로 의해서 좌절이 됐는데 여순항쟁에서는 이걸 다시 해방공간 당시로 돌아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되찾자 하는 그런, 그리고 제주항쟁도 역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국전쟁은 바로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 과제를 늦게나마 실현시키기 위한 무력 항쟁이었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단과 전쟁의 원초적인 원인 규정자인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게 뭐 남북의 군사력이 엄청나고 북의 핵무기도 있고 또 남쪽에는 해구산이 있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2017년에는 그야말로 전쟁 1년 내로 전쟁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그 볼턴인가 이놈이 무슨 한국이 뭐 다 했다 그러고 또 뭐 한국이 놀아났다 그러고 또 한국이 좀 트럼프에 놀림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림을 당하더라도 2017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급한 상황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어떤 노선으로 바꾸면은 엄청난 민족사에 대한 공헌이잖아요. 거기에 북쪽이 그대로 응해주고 이런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쟁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평화체제를 공고화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통일이나마 이게 빨리 통합이 아닙니다. 통일하고 통합은 구분해야 되죠. 통일은 통합입니다. 단일 사회 경제 체제로 통합을 했죠. 우리는 통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을 해야죠. 남쪽은 지금 현재의 구도, 북쪽도 지금 현재의 구도. 그렇지만도 통일은 얼마 하나로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통합은 안 됩니다. 통합은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방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부분적인 통일을 빨리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세계의 재판짜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게 철학적, 사회, 경제, 체제적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한국도 미국 최고다. 이게 완전히 깨졌잖아요. 손을 들여왔던 거죠. 민주주의, 무슨 놈의 민주주의예요. 이런 이제 한국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머리 세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동양의 공동체 이런 걸 되찾는 이런 움직임이 우리한테서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세계적 세판짜기가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중미 세력 교체가 되면서 한반도는 통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국제 질서가 짜여질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인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평화 입장이나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마지막 저희 바람입니다. 네.